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아등바등 살고 있는 여성이랍니다. 여기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도 다들 저랑 비슷한 생활을 하시는 평범하신 분들일 거라 생각해요. 저도 그저 무난하게 학창 시절을 보내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도 낳고 그렇게 살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제 삶이 무척 평범한 건 아니었더라고요. 저도 제가 이 나이를 먹고 이런 일을 겪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 아무튼 뭐 사람 일이라는 게 늘 변수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모든 걸 해탈하고 새 인생을 찾아가면 되는 거라고 100세 시대인 지금 제 인생의 반도 지나지 않았으니 앞으로 힘내서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동안 평범함을 쫓아다니느라 허비했던 제 지난 날을 생각하면 답답하기도 하고 서러운 일도 많았지만 그게 다 밑거름이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지 않겠어요? 저도 제 인생의 답답한 과거가 제 미래의 발판이 되어 줄 거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마음 놓고 살아보려고 합니다. 마음의 짐덩이를 내려놓기 위해 여러분들께 제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바보 같았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 질책보다는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남편이랑 결혼을 하기까지 무척이나 평온하고 별 볼 일 없는 생활을 하며 살았어요. 그저 어느 책 한 구절과 다름없이 쉽게 읽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요. 남들보다 특별한 것도 없었고 특출난 것도 없이 지나가는 행인 일 같은 삶이었기에 당연히 제 결혼 생활도 지나가는 행인 일의 삶과 다름없을 거라 생각을 했죠. 결혼 이후에 아이도 둘이나 낳고 4인 가족의 삶을 착실하게 살고 있었는데 저에게는 한 가지 꿈이라는 게 있었어요. 에이,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돈이라도 실컷 벌어보고 싶다는 것이었는데 제가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직업이라는 게 그저 평범한 회사원이었죠. 하지만 회사를 다녀보신 분들은 다들 공감해 주실 텐데 누구나 품에 이 사직서 한 장은 다들 가지고 있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물론 아이를 낳고 자연스럽게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지만 남 밑에서 일을 하기보단 제 사업을 가지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적당히 크고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시간적 여유가 생기게 되니까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점점 더 커지게 되었죠. 남편 또한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회사 생활하면서 벌어오는 고정급으로는 내 식구가 배불리 먹고 살지언정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 수는 없더라고요. 아이들이 더 커서 초등학교에만 들어가게 되어도 학원비로 등골이 휜다고 하던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직장 생활을 하자니 감당이 안 될 것 같았죠. 아무래도 아이들이 언제 아플지 모르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제가 매일같이 출근해야 하는 직장에 다닌다는 게 참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역시나 저의 생각은 또 돌고 돌아서 사업으로 굳어지게 되었는데 제가 말끝마다 사업 타령을 하니까 처음에는 그냥 무시를 하던 남편도 저에게 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요즘 무슨 바람이 불어서 자꾸 사업 타령을 하는 거야.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알아? 남들이 왜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겠어? 사업으로 다 성공하면 죄다 사업하지. 사업이라는 게 워낙 변수도 많고 손실이 크게 오니까 말로만 사업하고 다들 시도를 안 하는 거 아니겠어? 왜 내가 남들이랑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 나도 다 생각이 있어. 그리고 요즘 들어서 사업 타령을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랑 결혼하고 아이 낳기 전에도 말이야. 회사에 다니고 있을 때도 나는 사업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업하는 게 뭐가 어때서 손해봐도 감당될 정도로만 하면 되지. 자기 사업하다가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게 되는 사람들도 그 정도 생각들은 다 하고 시작하는 거야. 회사 다니는 게 최고라니까. 남 밑에서 일하기 더럽지. 더러운데 사업을 한다고 남들 머리 꼭대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건 아니라고. 그 세계에서도 결국 갑은 존재한다니까.
아유, 하지만 회사처럼 꾹꾹 눌러 참으면서 다닐 필요는 없잖아. 그리고 아이들 키우면서 내 시간 유동적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역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 아, 여보, 생각을 해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생 되면 들어갈 돈이 지금보다 몇 배로 늘어난다니까? 그 돈 어떻게 감당을 할 건데? 사업하다가 빚 생기면 그 돈은 어떻게 감당을 할 건데? 아유, 왜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모르는 거야? 답답하다, 답답해. 아, 차라리 아르바이트를 해. 사업 타령하지 말고. 남자들이 칼 뽑고 달려들어도 쪽도 못 쓰고 당하는 게 사업인 거야. 내 친구들 중에서도 빚더미에 오른 애들이 뭐 한둘인 줄 알아? 아, 왜 사업은 남자만 하는 거라는 식으로 말을 하냐? 남자만 칼 뽑을 줄 알아? 오히려 여자들이 칼 더 많이 들어. 우리는 요리한다고 매일 칼질하는데 당신이 뭘 한다고 정말? 아이, 그리고 내가 남자들보다 훨씬 더 사업에 소질이 있을지 어떻게 알고 자꾸 나를 무시하는 소리만 하는 거야. 남편은 저에게 혀를 끌끌 차면서 저를 무시하는 발언들을 계속 꺼내곤 했어요. 남자도 망하는 게 사업이라고 하는데 남자가 망하면 뭐 여자는 무조건 망하는 건가요? 전제 조건이라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저는 고리타분한 발언을 하는 남편에게 계속해서 사업 타령을 했죠. 일부러 더 그런 것도 있었어요. 당신 자꾸 사업 타령하면 나는 하지 말라는 말밖에 할 수 없지. 아, 인생이 폭삭 망하는 지름길이라니까. 우리 애들은 어떻게 키울 건데? 아휴,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남편은요, 원칙에 벗어나는 걸 무척이나 싫어하는 사람이었고, 고리타분함이 늘 온몸에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이런 원칙적이고 규칙적으로 사는 남편이 멋있어 보였고, 같이 살면서 변수는 없겠구나 싶어서 참 마음에 들었었어요. 교과서 같은 사람이었고 늘 계획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좋아했었는데, 같이 살다 보니까요, 이게 정답이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하던지 속이 들끓었어요. 정말 틀에 박힌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하나 설득하기도 쉽지 않았었고요. 근데 뭐 제가 고른 사람이니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고쳐가면서 살았어야 했어요. 남편은 그래도 제가 꾸준히 이야기를 하면 듣는 척은 해줬었는데 이상하게 사업에 관한 부분만큼은 죽어도 들어주질 않더라고요. 저도 청개구리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건지 남편이 안 된다고 계속 말을 하니까 곧 죽어도 사업에 대한 열망이 가라앉지를 않았고요. 아무튼 이런 남편에게 인생 최대의 시련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남편이 잘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그게 본인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이기도 하고 충격적인 일이기도 했었나 보더라고요. 저는 그냥 권고사직이구나 하고 말았는데 남편은요, 넋이 빠졌더라고요. 아유, 하루빨리 정신 차리고 다른 데 취직할 생각해야지. 언제까지 지나간 회사에 미련을 가지고 있을 거야. 언제까지 이렇게 넋 놓고 있을 거냐고. 빨리 이력서부터 작성하고 이 회사 저 회사 두드릴 준비를 해야지. 당신 우리 집안 가장이야? 나 어떡하냐 진짜. 이제 와서 이 나이에 어디로 취직을 해야 하는지 나 진짜 앞이 깜깜하다, 깜깜해. 갑자기 남편이 손에 얼굴을 묻더니만 엉엉 울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직 어린 우리 아이들을 붙잡고 아빠 어떻게 하냐고 아주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데, 진짜 이놈이 어디서 술이라도 먹고 왔나 싶을 정도로 오열을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죠. 아니, 뭐 어차피 다시 재취업하면 장땡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남편이 경력이 부족한 사람도 아니었고 충분히 다른 회사에 갈 수 있을 법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회사 하나 잘렸다고 아주 세상 무너지는 것처럼 굴었으니까요. 남편이 엉엉 울면서 애들 끌어안고 난리를 치는데 진짜 어이가 없어서 남편한테 울긴 왜 우냐고 소리를 지르고 그랬죠. 울긴 왜 울어? 무슨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다시 재취업하면 되잖아. 제발 애들한테까지 우울하게 그러지 말고 아우 들어가서 발 닦고 잠이나 자. 그렇게 난리법석을 지 1년이나 지났고 하늘이 저를 돕는 일이 저에게 일어나게 되었어요.
정말로 놓치고 싶지 않은 좋은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죠. 저희 친척분들 중에 한 분이 고깃집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장사가 잘 돼도 너무 잘 되어서 분점을 내겠다고 하신 거죠. 하지만 본점을 운영하기도 벅찬데 분점을 누가 관리를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가족이 운영하는 게 좋겠다 싶으셨나 봐요. 저희 친정어머니께 투자를 조금 하고 분점을 운영해 볼 생각이 없냐 하셨고, 친정엄마는 몸이 별로 좋지 않아서 고깃집을 운영하긴 벅찰 것 같다고 거절을 하셨어요. 그런데 친정어머니께서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 자리가 너무 아까웠던 거죠. 그래서 저에게 살짝 제안을 하신 겁니다. 그 고깃집이 얼마나 잘 되는지 너는 모르겠지만 줄까지 서서 먹어야 하는 집이라더라. 아이 무슨 방송에도 몇 번 나오고 했다는데 네가 해볼 생각 없니? 투자금이야 내가 조금 지원해주면 되는 거고. 아이 너도 지금 하는 일 딱히 없으니까 운영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이야. 제 평생 소원이 사업을 해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제안을 놓치고 싶지 않았고 일단 기본적으로 가게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거래처들은 다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말 그대로 운영만 하면 그만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제안이 너무나도 달콤하게 느껴졌죠. 남편에게 통보하듯이 말을 하자 당연히 길길이 날뛰었어요. 아니, 지는 제 취업도 안 하고 집구석에 서 있으면서 왜 길길이 뛰는지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뭐라고? 고깃집을 운영하겠다고? 아이고, 이 여편네야. 그게 쉬운 일인 줄 알아? 고기는 어디서 들고 올 거고 식재료들은 어떻게 할 건데? 아, 반찬들은? 어차피 분점 내는 거라 그런 거래처들은 다 정해져 있어. 그리고 반찬들은 우리 이모네 가게에서 레시피 받아서 하는 건데 아 뭐가 문제야. 무슨 돈이 있어서 고깃집을 차릴 건데. 어쨌든 가게를 내고 하려면 투자금이라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니냐고. 우리가 지금 무슨 돈이 있어서 고깃집을 해. 지금 생활비도 없어서 겨우겨우 손가락 빨고 있는데 뭐 빚만 더 늘리겠다는 거야? 뭐야? 아, 진짜 당신이 생각이라는 걸 했으면 좋겠어. 투자금은 엄마가 도와주시겠다고 했고 본점 자체가 장사가 잘 돼서 분점을 내겠다는 거니까 어느 정도 보장이라는 게 되어 있을 거 아니야. 아직 시작도 안 해봤는데 왜 초를 치고 그래? 내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당신은 좀 가만히나 있어. 당신 돈 들어가는 일 없게 할 테니까. 그래 어디 한번 잘해봐라. 그렇게 사업 타령을 하더니만 그 쫄딱 망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내가 하지 말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알겠어? 나중에 울고불고 후회하지 마. 나는 절대로 안 도와줄 테니까. 어쨌든 저는 친척이 운영하는 고깃집에 대한 매출도 들어서 알고 있었고 맛집으로 이미 유명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고 사업에 대한 열망이 존재했기에 열심히 해볼 생각이었어요. 무엇이든지 간에 제가 노력하면 그만큼의 성과가 나올 거라는 자신감이 있어서 남편이 옆에서 뭐라고 하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움직였죠. 남편은 적당히 말을 하면 제가 그만둘 줄 알았는데 고깃집을 차린다고 밖으로 나돌아다니자 저에게 잔소리를 끊임없이 해댔어요. 아우 정말 지겨워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듣는 척도 안 하고 준비를 하니까 나중에는 저를 붙잡고 진지하게 이혼을 하자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뭐 콧방귀를 뀌었죠. 내가 지금 그냥 하는 소리 같아? 당신이랑 이혼이라도 할 생각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거야. 사업이 잘못되면 우리 부부만 망하는 게 아니라 애들 인생도 망하는 거야. 애들 학원비는 어떻게 할 거냐고. 나한테 잔소리했던 건 기억 안 나? 이혼이라도 해. 나까지 당신 빚 또 안고 싶지 않아. 빚낼 게 뭐가 있는데 투자 비용도 친정에서 해준다고 하는데 손해볼 게 뭐가 있냐고. 당신이야말로 너무 겁쟁인 거 아니야? 뭐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우리 집에서 도와주고 있는 건 왜 쏙 빼는데? 우리 집도 지금 등골이 휜다 휘어. 내가 취직 준비하고 있으면서 간간히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는데 조금만 참으라고. 당신이 지금 회사를 그만둔 지도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데 계속 참아라 기다리라 하는 거야. 두고 봐. 내가 보란 듯이 고깃집 운영해서 떼돈을 벌 테니까. 우리 애들 절대로 고생 안 시킬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제발 부정적인 생각 그만하고 이제는 제발 좀 응원 좀 해주라. 남편은 제가 고깃집을 운영하기 시작하자 어떻게든 트집을 잡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처럼 굴었지만 남편의 예상과는 달리 고깃집은 장사가 잘 되었어요. 본점을 운영하시는 친척분께서 2호점까지 홍보를 해주신 덕분에 1호점에서 줄을 서서 밥을 먹던 고객들이 전부 2호점으로 몰려오게 되었거든요. 고깃집에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오픈과 동시에 손님들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그동안 본점에서 배운 레시피를 공부했기 때문에 맛도 보장이 되어 있었어요. 장사가 잘 되자 남편은 초기 오픈빨이라고 금방 손님들이 사라질 거라고 악담을 퍼부었지만 그것 또한 예상에서 완벽하게 빗나가게 되었죠. 고깃집은 보란 듯이 매일 초대박 매출을 냈고요. 저는 돈방석에 바로 앉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애들 공부시키는데 부족함 없이 생활비를 벌게 되었어요. 사실 남편이 계속해서 일을 쉬고 간간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보태고 있었는데 그걸로 4인 가족이 생활을 하기엔 덕없이 부족하지 않겠어요? 남편이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걸 알게 된 시댁에서 제가 고깃집을 오픈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도움을 주고 계셨었거든요. 큰 돈을 보내주신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희 식구들이 굶어 죽을 일은 생기지 않게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요. 그러다가 고깃집을 내고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니까 시댁에서도 잘했다 칭찬을 해주셨고 남편도 이제서야 은근슬쩍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솔직히 당신이 겉멋 만들어서 사장님 행세나 하고 운영은 별로 못할 줄 알았는데 가게 가보니까 체계도 잘 잡혀있고 나름 맛집 운영하는 사장님 같더라. 매출도 날이 갈수록 늘어난다고 하니까 하길 잘했다 싶기도 하고 말이야. 적어도 우리 애들 공부시키는데 부족함이 없으면 그걸로 된 거지? 참나. 언제는 사업하면 망할 거라고 그렇게 나한테 뭐라고 하더니만 이제 와서 장사 잘 되니까 말 바꾸는 거야? 나한테 이혼하자고 난리칠 때는 언제고 말이야. 당신이 나한테 사업하지 말라고 눈치 줄 때 내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데 말 한마디로 그 빚을 청산하려고 해? 아유, 내가 또 언제 그렇게까지 눈치를 줬다고 그래. 당신이 사회생활 그만둔 지도 오래됐고 사업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걱정을 한 거지. 웃기고 있네. 누가 걱정한다고 이혼 이야기를 꺼내냐 이 소리야. 아유 됐어. 당신이 눈치 준 거나 쓸어 담을 생각해. 나는 당신이 너무 얄미워서 꼴도 보기 싫었었거든. 제가 이혼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면서 입을 꾹 다물었어요. 이제 와서 돈을 쓸어 담고 있는데 이혼하기는 죽어도 싫었겠죠 뭐. 남편은 계속 무직이었거든요. 고깃집은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나게 되었고 차린 지 2년 만에 직원이 20명 이상이 될 정도로 커지게 되었죠. 전부 친척분과 친정집에서 도와주신 덕분이었기 때문에 저야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남편이 무직이었기 때문에 시댁에서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었다고 말했었잖아요. 시댁에서 도움을 주셨던 게 고맙기도 했고 저도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인간이었거든요. 어쨌든 남편의 부모님이고 저희 아이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니까 제가 돈을 번다고 해서 입을 씻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고깃집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역으로 시댁을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어려울 때 도움을 준 사람들이 제일 고마운 법이잖아요. 남편이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해 잘리게 된 이후부터 제가 고깃집을 차려서 돈을 벌기 시작한 그 기간까지 거의 1년 6개월 정도의 공백기가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 남편이 받아온 퇴직금 그리고 시댁에서 지원을 해주신 돈이 아니었으면 저희는 집도 절도 없이 서울역에서 구걸을 해야 했을지도 몰라요. 시댁에서 힘들 때마다 생활비를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남편이나 저도 힘을 내서 생활을 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재기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역으로 시댁에 생활비를 지원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고
제가 버는 것만큼 더 잘해야 한다고 늘 다짐을 하면서 살았지요. 게다가 그때쯤 타이밍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시아버지께서 허리 수술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 왔고 수술비부터 시작해서 통원 치료비에 재활비까지 전부 보태드렸어요. 힘들 때 도움드리는 것만큼 좋은 것도 없다 생각했기에 시댁에서 보내주신 응원만큼 저도 당연히 살림의 보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죠. 저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시댁이 아무리 밉다 한들 저에게 생활비를 주시면서 잔소리를 했던지 간에 상관없이 보탰어요. 내가 너희들 도우면서 그동안 적금 들었었던 것도 죄다 까먹고 하는 바람에 우리 남편 수술비는커녕 생활비도 없다. 나이 먹어서 자식들에게 손 벌리고 싶지는 않지만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너희 생활에 도움을 준 만큼 너희도 해줘야 하지 않겠니? 그 말에 수술비와 치료비를 제외하고도 일정 금액 생활비를 보태드렸고요. 그 돈이 전혀 아깝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나가야 할 돈이라고 생각하기로 마음을 고쳐먹었죠. 그래도 고깃집 운영이 워낙 잘 되고 있었으니까 큰 부담은 아니기도 했고요. 물론 시댁에만 돈을 들였던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고깃집을 열 때 가장 큰 도움을 주었던 것은 친정 아니겠어요? 투자 비용의 100%를 지원해 주셨으니까요. 게다가 원래는 친정 어머니께 왔던 제안이었는데 어떻게든 제 살림을 좀 펴게 해주시려고 저한테 넘기신 것이었잖아요. 그러니 저도 돈이 쌓이면서 친정에서 주셨던 투자금을 갚기 위해서 이자까지 쳐서 돈을 드렸죠. 당연히 친정 부모님께서는 이자 비용 받지 않겠다고 하셨었어요. 하지만 딸 마음이 또 다르잖아요. 믿어주신 만큼 갚아야 한다고 이자까지 쳐서 갚았는데 남편이 그 사실을 알고 딴지를 걸더라고요. 아니, 처가에는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이고 우리 집에는 꼴랑 돈 100만 원이 전부야. 아무리 그래도 양가에 정확하게 반반 드려야지. 당신 돈 좀 번다고 유세 떨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시댁에는 당연히 우리한테 그동안 지원해 주신 만큼 보내는 거고 친정에는 투자 비용 보태주셨던 거 이자 쳐서 갚는 건데 금액을 어떻게 똑같이 드려? 그동안 받은 만큼 돌려드리는 거야? 아이, 어떻게 그렇게 딱딱 맞춰서 드리냐. 그리고 처가에는 왜 이자까지 드리고 우리 집에는 이자 안 보내주는데 우리 집에서 1년 반 동안 도와주신 금액이 얼만데 그것도 당연히 이자 쳐서 보내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바로 차별이라는 거야, 차별. 우리 부모님 알면 속상하시겠다. 금액에서 보내주신 게 아예 다른데 왜 그래? 매달 100만 원 받은 거에 이자 해봐야 얼마라고. 알았어? 앞으로 5만 원 더 드리면 되는 거잖아. 저가에는 몇백을 주면서 우리 집에는 꼴랑 105만 원을 주겠다고? 이야, 당신 무섭다 무서워. 어쩜 그리 딱 반반 나누려고 그래? 생활비라는 건 필요한 만큼 드리는 거지. 우리 집도 요즘 힘들다고 엄청 걱정 많으시던데 이왕 드리는 거 조금 더 챙겨드리면 안 돼? 당신 주머니에 돈 쌓이고 있잖아. 그러면서 저에게 그동안 시댁에서 받은 게 더 많은 것 같다. 돌려드리는 건 너무 적은 것 같다. 참견을 해대는데 진짜 왜 저러나 싶더라고요. 그러는 남편은 아직까지도 핑곗거리만 대면서 취직을 하지 않았고요. 이력서조차 넣으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었어요. 한마디로 쭉 백수였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나마 고깃집이 잘 되어서 다행이었지만 이것도 입에 풀칠하는 정도로 끝이 났더라면 이도저도 아니고 참 힘들었을 게 분명했어요. 시댁에서도 생활비 지원을 해주시다가 시아버지 수술 이후에 저에게서 돈을 가져가고 계셨으니까요. 친정집은 투자 금액 주신 게 노후 자금이었고요. 남편이 염치 없게도 저에게 계속 시댁에 돈을 좀 더 줘라, 더 줘라 하니까 저도 승질이 나더라고요. 아니, 내 돈을 내가 알아서 쓰겠다는데 도대체 당신이 왜 참견이야? 당연히 받은 만큼 갚는 거지. 애초에 시댁에서 우리 지원해 주실 때 뭐 돌려받길 바라셨어? 아니었잖아. 당신이 무직이고 취직할 생각이 없으니까 보다 못해서 도와주신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내가 갚는다고 하는 행동이 잘하는 행동인 거 아니야?
아이, 뭘 또 이런 걸로 네 돈 내 돈을 나누고 그래? 당신이 내가 번 돈으로 생활할 때는 네 돈 내 돈 따졌어? 아이, 안 그랬잖아. 근데 지금 와서 치사하게 왜 그래? 당신이 돈 벌어왔을 때는 친정이고 시댁이고 생활비 지원을 안 했지? 그렇게 억울하면 당신이 벌어서 시댁에 더 갖다 드려. 내가 그런 걸로 뭐라 하겠어? 나는 최소한의 받은 만큼 도리를 할 뿐이라고. 당신이 무직으로 있으니까 이런 상황도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 내가 당장 취직하면 애들은 어떻게 해? 학교랑 어린이집 등하원도 시켜야 하고 학원도 보내야 하고. 내가 집에서 놀고 있는 줄 알아? 나도 집안일 해. 아이고, 누가 보면 아주 열렬한 주부 납셨다. 그거 말고 당신이 하는 게 뭐가 있는데? 허구한 날 휴대폰 게임이나 하고 자빠졌으면서? 가게 나와서 일손 도울 생각도 안 하잖아. 그거는 당신이 내가 옆에 있으면 참견하면서 시끄럽다고 집에나 있으라고 해서 그런 거 아니야. 당신 진짜 그러는 거 아니다. 내가 벌어서 생활할 때는 말이야. 네 돈 내 돈 따진 적 단 한 번도 없으면서 당신이 돈 번다고 그런 거 따지고 들면 나도 서운하고 속상하고 그래. 그때는 돈을 안 받았다고. 왜 자꾸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만들어. 짜증나 죽겠네 진짜. 내가 받은 만큼 돌려드리겠다는데 당신이 자꾸 이렇게 딴지를 걸면 나도 더 이상은 시댁이고 뭐고 지원 안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 말에 남편 입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저렇게 본전도 못 찾을 소리를 왜 하는 건지. 맨날 싸우기만 하는 사이인 것도 지치는데 돈도 제가 벌고 있었잖아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다시 곱게 포장해서 시댁 앞에 반품이요 하고 두고 오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애들 생각도 해야 하고 뭐 제 마음대로 이혼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남편이 처음에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이혼하자고 정색하고 말을 했던 게 막 생각이 나는 거 있죠. 그때라도 이혼을 했었어야 하는데 하면서요. 근데 저는 참 평범함에 목이 마른 사람이었기에 제 가정이 이런 일로 박살이 나는 걸 원하지 않기도 했어요. 그냥 뭐 용기 없는 사람인 거죠. 제가 참으면 우리 애들도 시댁도 친정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제가 남편이랑 최대한 마주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고, 우리 부부만큼 싸우는 집이 많을 거라 생각했어요. 다들 이런 트러블 정도는 갖고 살지 않나 싶었죠. 그중 제일 큰 이유가 사실 애들 때문이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서 아빠를 빼앗는다는 건 못할 짓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아무래도 한부모 가정이라는 게 요즘 별일 아니라고 하지만 저한테는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멀쩡히 살아있는 아빠를 더 이상 못 보게 한다는 것도 아이들에게는 큰 상처일 수 있었기에 제가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았죠. 하지만 시댁에서는 매달 묵묵히 생활비를 보내는 저를 호구쯤으로 생각이라도 하신 건지 뭔지 저에게 점점 더 무리한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아무렇지도 않게 겨울이 되어서 추워졌으니까 단단하게 여밀 외투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옷 한 벌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감기에 걸려서 고생하는 것보단 외투 한 벌 사면 몇 년은 입으니까 좋은 롱패딩 같은 거 하나 해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받으신 옷이라도 있냐 물었죠. 받은 옷이야 많지. 요즘은 옷들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하나같이 윤기도 잘 흐르는 것들이 딱 봐도 부잣집 사모님 같아 보이더라. 내가 가한 건 요구를 못해도 말이야. 그래도 한 번 사면 몇 년은 입을 옷인데 그 싸구려 인조털 같은 건 사면 안 되지 않겠니? 너도 인젠 돈방석에 올라앉았는데 그 정도는 내가 받아도 되겠지? 무슨 옷을 보셨길래 윤기가 자르르 흐른다. 인조털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세요? 저는 스포츠 브랜드에서 파는 롱패딩 하나 사드리려고 했는데. 예, 내 나이가 몇 갠데 어린애들처럼 뭐 패딩을 입고 그러겠니? 적어도 내 나이에는 말이야 밍크 코트 같은 거 한 벌은 있어야지. 내 친구들도 하나씩은 가지고 있더라. 요즘 뭐 여우털이니 터키털이니 해서 엄청나게 잘 나온다고 하던데. 나도 그런 거 하나 사줘라. 털로 된 코트를 사달라고요? 그런 거는 하나에 몇백만 원씩 하지 않아요?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옷 한 벌에 몇백만 원 쓰긴 좀 그렇죠. 얘는
장사한다는 애가 세상 물정을 왜 그렇게 몰라? 뼈 빼고 무슨. 요즘 괜찮은 거 하나 사려면 몇 천만 원은 줘야지. 그리고 너네 그 정도는 벌잖니? 남편은 돈 한 푼 안 벌어오는데 저희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게 비싼 걸 해드려요. 그 돈이면 저희 1년 생활비예요. 저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노후 대비해야죠. 지금 당장은 잘 벌지 몰라도 이게 언제까지 유지될지도 모르는 거고. 남편 말대로 사업이 한 번에 망할 수도 있는 건데요. 우리가 그동안 너네한테 생활비 준 거 따지면 나도 좋은 밍크코트 한 벌은 가질 수 있었다. 내가 친구들 만날 때마다 거적대기 입고 나가서야 되겠니? 며느리가 엄청 잘 나가는 고깃집 사장인데 나도 그 정도 사치는 부려도 되는 거 아니니? 그동안 내가 해준 게 얼만데. 물론 시어머니가 힘들 때 도움을 준 거야 잘 알죠. 저도 그러니까 군소리 없이 생활비 드리고 있었고요. 아무리 그래도 밍크코트는 아니지 않나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동안 생활비를 지원해줬다는 이유로 뽕을 뽑으려고 하는데 사람이 이렇게 앞다르고 뒤다를 수 있나 싶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집이 나에 가서 그런 건지 뭔지 집이 너무 추운 거 있지? 뜨거운 물도 영 시원치 않게 나오는 게 아무래도 보일러를 바꿔야 하는 공사를 해야 할 것 같다. 우리가 집수리 한 번 없이 10수년을 이 집에서 살지 않았겠니? 예,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어머니가 이런 소리 하기 전에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먼저 물어본다더라. 하물며 광고에서도 어머님 댁 보일러 새로 놔드려야겠어요 하는 마당에 넌 너무한 거 아니니? 가게 일도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일일이 챙기겠어요. 아니 보일러가 고장 나신 거예요? 수리로는 안 된대요? 그냥 오래돼서 시원치 않다니까. 이참에 새 걸로 바꾸면 서로 좋은 거지 뭐. 보일러 공사하는 동안 나랑 니네 시아버지는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오마. 보통 공사하는데 2, 3일 걸린다고 하니까 우리도 온천이니 뭐니 좋은 데 좀 보내주고 해라. 시어머니는 보일러가 오래됐다고 공사를 해달라고 하면서 그 기간 동안 여행도 보내달라고 했어요. 아우 저는 기가 막혀서 말도 못하고 있는데 남편이 또 옆에서 부추기는 겁니다. 그래 엄마나 집이 오래돼서 나도 계속 신경 쓰였는데 아이 참에 온천 여행도 다녀오시고 그동안 집도 좀 손 좀 보고 그럴게요. 우리 마누라가 그런 거 그냥 넘어가는 사람 아니잖아.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당신이 또 그런 거 잘 알아보니까 시간 내서 좀 알아봐주고 그래. 우리 부모님이 뭘 아시겠어 늙어서. 진짜 열이 받는 게 본인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코 풀려고 하는데 진짜 왼수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보일러는 정말 또 겨울 내내 생활과 연관이 있으니 어쩔 수가 없었어요. 거기다가 저도 별로 할 말이 없게 보일러를 교체하러 오신 기사님이 진짜 오래된 모델이라고 혀를 내두르시더라고요. 진작 신경 써드리지 못해서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긴 하더라고요. 아무리 얄밉고 싫어도 가족은 또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이 정도에서 끝이 났으면 저도 안쓰러운 마음 가진 걸로 끝났을 텐데 시댁의 욕심은 끝이 없었어요. 이번에 우리 조카 중에 말이야 한 명이 결혼을 하고 친척 중 하나는 칠순잔치를 한다고 하더라. 당연히 빈손으로 가는 건 말이 안 되고 말이야. 그 축의금으로 100만 원씩은 해야 마음이 좀 놓이지 않겠니? 집안 사람들이 우리 며느리 고깃집 하는 거 다 알고 장사 잘 되는 것도 다 아는데 말이야. 아니, 그분들은 저희 결혼식에 축의금 얼마나 주셨는데요? 시댁 친척분들이 주신 축의금들은 어머님께서 가져가셔서 저희 부부는 모르거든요. 예, 내가 적어도 100만 원이라고 말을 했잖니. 오고 가고 금액이 뭐가 중요해? 그 사람들 다 너네 가게 와서 고기 팔아주고 간 사람들이다. 그러면 당연히 말하지 않아도 성의를 표현해야 하는 거 아니냐? 정확하게 얼마가 왔으니 얼마만 보내야겠다 하면 안 되는 거야. 사람 사는 게 다 다른데. 그래도 10만 원 줬는데 100만 원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받으시는 분들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거고 적당히 보내야 하지 않을까요? 돈은 뭐든지 많이 주는 게 좋은 거 아니겠니? 우리 며느리가 돈도 잘 버는데 그 덕 좀 보자. 도대체 하나하나 알려줘야 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저에게 친척분들의 축의금까지 달라고 했고 날이 갈수록 안 좋아지기만 한다는 시댁의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저는 그 돈을 전부 지원했어요. 제가 모른 척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 돈이 아깝지 않은 것도 아니었지만 흔쾌히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이 생기기도 했고요. 거기다가 힘든 상황에 그 어떤 잔소리 없이 생활비를 지원해 주셨다는 게 참 컸죠. 하지만 시댁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점점 저를 더 지치게 만들었어요. 참다 참다 친척의 친척 돌잔치에 금 세 돈을 해주고 싶다고 돈을 요구하셨을 땐 정말 아니다 싶어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죠. 도대체 몇 촌까지 챙기실 생각이시래? 아무리 그래도 친척의 친척 돌잔치에 금 세 돈? 세 돈은 좀 아니지 않아? 당신이 가운데서 잘라낼 생각을 해야지. 그걸 고지고대로 나한테 해달라고 말을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냐고. 거기다가 우리 이제 이사도 가야 하잖아. 그래, 당신이 큰 돈 벌어서 우리 이제 새 집으로 이사 가는 것까지 우리 부모님이 다 아시는데 거기서 어떻게 돈이 없다고 그러냐? 아, 나도 솔직히 난감해 죽겠어. 남편은 전혀 난감해 보이지 않는 얼굴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또 얼마나 얄밉던지 남편에게 저도 쉬지 않고 잔소리를 했죠. 가운데서 제발 무자르듯 잘라보라고요. 남편의 말대로 저희는 새 집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는데 자식들이 어릴 땐 각자의 방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짐도 늘고 애들도 초등학생이 되니까 각자의 방이 필요하겠더라고요. 방이 적어도 4개는 있어야겠다 싶어서 원래 남편의 명의였던 집을 팔고 제가 번 돈을 더 얹어서 공동 명의로 새 집을 하나 매매했어요. 그렇게 이사 가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사를 가는 날을 시댁도 손꼽아 기다렸나 봐요. 계속해서 새 집 타령을 하시더라고요. 너희는 참 좋겠다. 일도 술술 풀리고 새 집으로 이사까지 가니 말이다. 우리는 이사를 가본 것도 한 20년은 더 된 일인 것 같네. 한 집에서 참 오래도 살았다. 아니 집이 얼마나 낡았는지 고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 거 있지. 이러다가 집만 고치다가 죽겠어. 아이 다들 그렇게 살죠 뭐. 아이 거기다가 이번에 보일러 공사도 새로 하셔서 뜨거움을 아주 콸콸 잘 쏟아지신다면서요? 그거 말고는 더 손볼 것도 없지 않으셔요? 요즘 아파트들은 집에서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고 샤시도 이중창을 넘어서서 삼중창이라고 하던데 말이야.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야 하고. 아휴, 내가 그런 신식 아파트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우리 집처럼 바람 불면 쓰러질까, 비가 오면 물이 셀까 걱정만 안 했으면 좋겠다. 아유, 어머님, 비가 온다고 물 새고 바람 분다고 흔들리는 집 아니잖아요. 옛날에 지은 아파트가 훨씬 더 튼튼하다고 하던걸요? 그러니까 말이다. 응? 쓰잘데기 없이 튼튼해서는 무너질 생각도 안 하고. 아유, 아무튼간 나도 이름 있는 새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다. 그러면 살림도 더 잘 될 텐데.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볼 때마다 아주 이사를 가고 싶다고 말을 하며 제 옆구리를 콕콕 찔러댔어요. 하지만 저는 들은 척도 안 했죠. 다른 건 몰라도 집 이사는 정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았어요. 거기다가 새 집으로 이사 가서 유지는 어떻게 하려고요? 보일러 공사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집을 아예 이사하고 싶다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자기 상황도 모르는 철부지처럼만 느껴졌어요. 물론 오래되고 낡은 집이긴 했지만 저희 친정집에 비하면 양반인 수준이었거든요. 저희 친정 외가는 다 쓰러져가는 연립 아파트였어요. 부모님께서 워낙 재테크를 잘하셔서 그 동네가 재개발 예정이라 집을 비우지 않고 지내고 계시는 중이셨거든요. 거기다가 내부 인테리어를 싹 해두셔서 사실 살기엔 너무 좋은 집이었지만 그거야 내부고 외부적인 문제는 시댁보다 더한 오래된 아파트였어요. 친정이 더 낡은 집이라 마음이 쓰이고 있었는데 시댁은 그저 브랜드 아파트에 가고 싶다고 노래만 부르셨죠. 나도 이름 있는 아파트에 살고 싶다고 친구들한테 며느리가 사준 집이라고 자랑도 하고 싶고
거기다가 짐이 얼마나 넘치는지 아이 더 큰 집으로 가고 싶다 이 말이야. 너네 집 이번에 방 4개짜리로 이사하면서 우리 생각은 안 나더냐? 아이고, 너네 집처럼 빛과 번쩍한 곳에서 살아보는 게 소원이다. 저희가 집을 이사한 뒤로는 이사 타령이 더욱 심해졌고요. 시도 때도 없이 자꾸만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저야 고깃집에서 장사하느라 몰랐죠. 남편은 계속 집에서 살림을 하고 있었잖아요. 남편이 낮 시간대에 자꾸만 시부모님을 집으로 불러대더라고요. 지야 편하겠죠. 시모가 밥 차려주고 청소도 해주니까.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핑계로 집을 아주 구석구석 다 살펴본 건지 저에게 자꾸 합가를 하고 싶다고 말을 했어요. 내가 너네 집에 가보니까 드레스룸이라고 만들어 놓은 공간 말이다. 아이 그거 치우면 나랑 니네 시아버지랑 충분히 들어가서 살 수 있지 않겠니? 너네 집처럼 브랜드 이름 떡하니 달린 곳에서 살고 싶다. 방 하나 남는 거 쓰잘데기 없이 쓰지 말고 그 방을 치워주면은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어머님, 그 짐들은 다 어디다 놔요? 둘 곳이 모자라서 일부러 집도 큰 집으로 산 건데 요즘은 큰 집 매매도 안 된다고 하던데 일부러 무리해서 산 거라고요. 애들 방 하나씩 주고 저희 짐들도 깔끔하게 보관해 두려고요. 짐이야 버릴 거 버리고 각 방에 보관하면 되지 않겠냐. 그리고 네가 고깃집 운영한다고 집안 살림 하나 제대로 안 살피고 있잖니. 우리랑 학가하면 내가 애들도 챙겨주고 우리 아들 밥도 챙겨주고 하니 얼마나 좋으니. 너는 그저 바깥 일만 신경 쓰면 되고 말이야. 하지만 지금도 어떻게든 제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려고 하는데 제가 미쳤다고 합가를 하겠어요? 죽어도 싫다고 딱 잘라 이야기를 했죠. 거기다가 공동 명의로 산 집이었으니까 남편도 자기 주장을 확실하게 펼칠 수 없었어요. 따지고 보면 이전에 살던 집을 팔아서 보탰다고 해도 세금 떼고 뭐하고 제 돈이 더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몇 개월을 합가 타령을 하던 시부모님은 어느 날부터 합가 이야기를 쏙 집어넣으시더라고요. 제가 계속 못 들은 척하니 지치셨나 보다 하고 말았죠. 저는 고깃집 장사가 너무나도 잘 되어서 바쁜 하루를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우편함에 뭔가 꽂혀 있더라고요. 생각 없이 들고 들어오면서 확인을 하는데 독촉장 같은 게 날라온 겁니다. 전 순간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았죠. 뭔가에 홀린 듯이 확인을 해봤더니 저희 집에 담보대출이 잡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희 집은 남편과 저희 공동 명의로 매매를 한 집인데요. 아니 여보, 담보대출에 대한 독촉장 같은 게 날아왔는데 우리 집에 무슨 대출이 끼어 있다는 거야? 이거 뭔가 잘못된 거지? 독촉장이 왜 우리 집으로 날라오지? 내가 그거 주소 바꿔뒀는데. 주소를 바꿔놨다니. 그럼 이 독촉장이 잘못 온 게 아니라 우리 집으로 날라온 게 맞다는 거야? 뭐야? 담보대출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제가 추궁을 하듯이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남편이 머리를 벅벅 긁으면서 이실직고를 하더라고요. 아휴, 사실 우리 부모님 말이야. 계속해서 본인들 살고 계신 집이 너무 낡고 좁다고 그러셨잖아. 우리 애들 봐주시겠다고 학가하자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하셨고 좋은 집에 살고 싶다고 하시는데 내가 자식된 도리로 어떻게 모른 척을 하겠어? 그래서 내가 대출 받아서 우리 부모님 살 집 하나 해드렸어. 당장 대출 나오는 게 없어서 집으로 담보대출 받았고 이제 학가 이야기 안 하실 테니까 당신도 좋지 않아? 그렇게 말을 하는데 입이 떡 벌어져서 아무런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그 대출은 누가 갚아야 한다는 말인가요? 제가 갚아야 할 거 아닙니까? 남편은 백수 생활을 하고 있었고 아이들을 돌본다는 핑계를 삼아 집에서 맨날 게임이나 하고 있는 식충이었으니까요. 대출을 갚지 않으면 애써 마련한 집에 넘어가게 될 텐데 그러면 당장 생활은 어떻게 하고요? 제가 갚아야 한다는 소리를 장황하게 늘어놓더군요. 왜 당신 마음대로 나랑 상의도 없이 대출을 받아서 시댁에 지불해줘? 적어도 이 집 공동명의잖아. 그러면 나랑 상의는 했어야지. 여기에 반은 내 돈도 들어갔잖아. 그리고 당신 돈 내 돈이 어딨어? 우리 부부가 같이 모은 돈이지.
뭔 개소리야. 당신이 처음 집 해올 때도 당신 돈으로 해온 거 아니었잖아. 아이 낳기 전까지 우리 같이 갚았잖아. 왜 내 돈이 당신 돈이고 당신 돈이 내 돈이야? 부부가 그런 거 아니야? 따지고 보면 당신이 집에서 육아하고 살림할 때는 내 돈으로 생활해놓고 이제 와서 왜 그래? 당신이 가장의 무게를 짊어지니까 돈이 아깝냐? 남편이랑은 대판 싸우게 되었죠. 저도 그동안 시댁에 해줄 만큼 해줬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니까 환장할 노릇이었고요. 시댁에서는 이미 본인들 살던 집 다 처분했다고 이사를 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도저히 억울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결국 저는 고민 끝에 남편의 뒤통수를 제대로 쳐보겠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새 집으로 이사 가실 텐데 가전이라도 하나 놓아드리겠다고 했죠. 시어머니는 별 의심 없이 좋다고 저에게 집 주소와 이사 갈 날짜를 알려주었고 저는 그 집이 이미 공실이라는 사실까지 알아내게 되었어요. 아, 그 집 지금 비어 있으니까 가전은 언제든지 가져다 놔도 된다. 집 평수가 커져서 그런지 TV도 큰 걸로 놔줬으면 좋겠네. 저는 친정 부모님을 새 집으로 이사를 시킬 계획을 짰고 영문도 모르는 친정 부모님께서는 시댁 이사 이틀 전날 짐을 빼서 새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이사 당일이 되고 시댁 식구들이 이삿짐 센터 직원들과 짐을 전부 포장해서 딱 새 집에 도착을 했는데 이미 저희 친정 부모님이 계시고 저도 있으니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 짐들은 다 뭐야? 이게 무슨 짓이야? 아니, 사돈어른이 왜 여기 계세요? 이 짐들은 다 사돈 댁 거예요? 우리 집에 왜 사돈짐이 있냐고요? 왜 이 집이 어머님 댁이에요? 저랑 남편의 공동 명의로 된 집으로 대출받아서 마련한 집이고 그 대출금도 제가 갚게 생겼는데요. 저도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친정 부모님 이사시켜드렸어요. 더 오래된 연립 아파트 사시는 게 마음이 아팠는데 이참에 효도하고 좋죠 뭐.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하니 시부모님이고 남편이고 길길이 날뛰면서 경우 없는 행동이라고 당장 짐 빼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저도 배째라는 식으로 행동했죠. 당장 대출금 갖고 있는 게 전데 제가 왜 그 인간들의 말을 들어야 하나요? 아무리 그래도 이 집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거 알지? 그러니까 주거 침입부를 신고하기 전에 당장 짐 빼. 아니, 장인어른 장모님도 황당하네요. 이 사람 말만 듣고 지금 집을 이사하신 거예요? 와, 대박이다. 대박은 너다. 내 돈으로 왜 생색을 네가 내니? 내가 안 그래도 변호사 만나고 왔는데 공동 명의의 대출이고 내가 대출금 갖고 있다고 하니까 명의 변경 신청이 가능하더라. 한마디로 소송 통해서 이 집 명의 내 명의로 바꾸겠다 이 말이야. 가족끼리 무슨 소송을 한다고 그래. 이게 소송까지 진행하면서 똥물을 튀길 일이야? 아니 사람이 어쩜 양보를 하나도 안 해. 여태 내가 양보하고 살았던 세월이 몇 년인데 그럼 네가 취직해서 네가 대출금 갖고 살던가. 고생은 내가 하는데 덕은 왜 니들이 보려고 그래? 여태까지 니네 힘들 때 도와준 게 누군데 그래. 은혜도 모르는 폐흥망덕한 영 같으니라고. 가족끼리는 이러는 거 아니야. 그건 이미 허리 수술하고 생활비 지원한 걸로 끝난 거 아닌가요? 누가 보면 1년 6개월이 아니라 무슨 16년 동안 지원해 주신 줄. 이럴 때만 가족 타령이냐고? 이미 우리 부모님 집 다 정리하고 팔았는데 그럼 이 짐들도 있고 어디를 가? 우리 집으로 모셔야 하는 수밖에 없네. 그렇게 싫다던 합가하게 생겼네. 그 집도 공동 명의로 된 내 집인데 내 허락 없이 어딜 들어와. 여기 못 돌아오는 짐들은 이삿짐 센터 창고 보관하던지 하세요. 당장 살 곳 없으면 어디 숙박업소라도 들어가시든지요. 당장 돈 없는데 어쩌냐고? 그게 당신네들 신세인 걸 어쩝니까? 정신 차리세요. 저는 울그락불그락한 남편에게 이혼하겠다고 말을 했고 남편은 절대로 이혼 못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가정에 기여를 한 게 있네 없네 아주 개판으로 싸움이 났죠. 남편이 그래봐야 가정에 기여한 게 저보다 많겠어요? 남편이 회사 다닐 때도 생활비 딱딱
딱 맞춰서만 주고 남은 돈은 다 지 뒷주머니로 넣어뒀었거든요. 애들이 초등학생이라 해도 저학년이어도 몇 년 동안 벌어온 돈이 제가 번 돈에 비하면 세 발의 피고요. 시댁에서 처음 지원해줬던 집값? 그거 돌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때 가치랑 지금 가치랑 같아? 절대 이혼 못 해줘. 당신이 오버한 일이니까 당장 나랑 우리 부모님께 사과하고 원상 복귀 시켜놔. 오히려 적반하장처럼 굴길래 저는 며칠 뒤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걸었고 남편과 시댁에서는 제 욕을 하며 절대 이혼 못 해준다고 했죠. 하지만 법원에서는 저의 기여도를 더 많이 인정해 주어서 이혼을 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어요. 제가 돈을 벌고 있었고 아이들이 어려서 친권 양육권도 제가 가지게 되었고요. 남편에게 양육비를 내놔라 했더니 돈 없다고 안 주더라고요. 같이 살던 집은 반반 나누기로 했는데 이놈이 글쎄 짐을 또 안 빼는 겁니다. 본인은 이혼에 절대 찬성할 수 없다면서 알박기를 시전하는데 결국에는 경찰을 불러서 쫓아냈어요. 내가 내 집에서 왜 쫓겨나야 하는데 우리 애들은 아빠 없는 애들로 키울 셈이야? 나 이혼 못해. 애들 두고 못 가. 하지만 법 앞에서는 별 수 있나요? 남편은 결국 집 한 돈 나눠 가진 걸로 아주 조그만 집을 얻어서 시부모와 셋이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근데 그 집이 또 워낙 작아서 남편 짐, 시부모 짐이 다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삿짐 센터 창고에 넣어둔 짐들을 찾아가지 못했죠. 저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서 열이 받아 있었는데 그 창고 대여비까지 제 카드에서 결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바로 결제 취소를 했는데 짐을 어떻게 하냐는 이삿짐 센터의 말에 번뜩 떠오르는 묘수가 생각이 났어요. 이전 시아버지의 취미가 골동품을 모으는 것이었는데 이게 돈이 꽤 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바로 그 물건들을 중고거래 장터에 내놓고 팔기 시작했어요. 전 남편과 이전 시부모는 당연히 모르는 일이었는데 너무나도 웃긴 게 제가 올린 이전 시아버지의 골동품을 구매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거래를 하러 나갔더니만 글쎄 이전 시아버지가 떡하니 서 있더라고요. 본인이 하도 골동품이 많아서 뭐가 있는지 몰랐는지 좋아 보이는 물건이라고 사겠다고 나타났는데 제가 떡하니 들고 나타난 거죠. 왠지 익숙하다 했더니만 이거 내 물건 아니냐. 지금 도둑질해서 내 물건을 갖다 팔고 있는 거야? 이게 얼마짜리인데? 뭔 소리세요? 짐 갖다 버리고 가신 거 아니었어요? 이삿짐 센터에서도 골칫거리라고 해서 제가 대신 처분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 집 보관했던 것들 중에서 내 골동품들을 죄다 헐값에 팔았다는 거냐? 그것들이 전부 얼마짜린데 그걸 가져다 헐값에 팔어? 이 미친 거 아니야? 얼만지가 뭐가 중요해요. 어차피 버리고 간 짐인데. 그리고 양육비로 쓰고 있어요. 그것들 판 돈으로 우리 애들 키우고 있었다고요. 정당하게요. 그러니 시아버지도 이것도 도둑질이네 뭐네 하면서 저에게 소송을 걸겠다고 난리치길래 그냥 걸으라고 했어요. 벌금 해봐야 기껏 얼마나 나오겠어요. 더럽고 추잡하게 끝까지 가자 했죠. 우리 아이들한테 양육비 한 푼 지급 안 하는 배드 파파인 거 온 동네에 소문내겠다고 하니 이전 시댁 식구들 전부 꿀먹은 벙어리 되더라고요. 전 남편이 애들 돌보면서 정도 많이 들고 애들 하나는 끔찍하게 생각했던 사람이라 그런지 애들한테 나쁜 아빠 되고 싶진 않았나 봐요. 앞으로 어떻게든 벌어서 양육비 줄 테니까 우리 아버지 골동품 파는 짓은 그만둬줘. 저는 전 남편에게 딱 2달만 기다려 줄 테니까 취직부터 하라고 했죠. 그 뒤로 뭔 정신을 차린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날짜에 맞춰서 양육비 보내주더라고요. 꼭 더러운 꼴을 봐야지만 말을 듣는 건지 뭔지. 저는 여전히 고깃집 장사 잘 되고 있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애들 잘 키우는 중입니다. 지긋지긋한 인간들 꼴 안 보니 하루가 아주 개운하고 살만하네요. 저의 우습고 화나는 결혼 생활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